도와주세요, 제발.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단 한 사람만 들었습니다. 바로 범인이었죠. 화성의 논뚝길, 가로등도 없는 시커먼 밤. 그 여자는 단 300m만 더 걸으면 집이었지만 그 300m가 한국 최악의 연쇄살인을 여는 첫 번째 무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시작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1986년 가을 저녁 화성군 외곽도로에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 지 이미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공장 여공 이지선은 빈 정류장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또 놓쳤네. 이지선은 어깨에 맨 가방끈을 다시 고쳐 매며 익숙한 흙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까지는 논뚝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길이었지만 이미 몇 번 지나다녔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주거지가 거의 없어서 좁은 농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지선은 손전등을 켜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미세하게 굴러가는 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농지 사이에 난 배수로나 깊은 수풀을 지날 때마다 작은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셔야지. 이지선은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손목으로 고정하며 앞을 비췄습니다. 그 시각 파출소에서는 형사 박준호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최근 몇 주간 들어온 신고서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날짜별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박준호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의 귀가 동선, 실종 위치, 마지막 목격 지점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박준호는 몇 건의 사건이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을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매복하는 형태의 범죄 같았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한 지점 매복형 패턴과 닮아 있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인적 드문 곳, 귀가 경로가 정해진 곳. 박준호는 연필 끝으로 지도를 톡톡 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선이 마을 입구에서 300m 정도 남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뒤쪽 흙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이지선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있나? 이지선은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목과 팔을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이지선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날렵한 움직임으로 이지선의 중심을 흔들어 경사면 아래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이지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범인의 힘에 밀려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농민 김철수가 논두렁을 따라 물길 정비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네. 김철수는 작업 도구를 들고 논뚝을 따라 걸었습니다. 갈대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김철수는 호미를 땅에 내려놓고 갈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순간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성의 시신이 비정상적인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김철수는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준호는 업무 기록을 중단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논두렁에 시신이, 여자가. 김철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출동합니다. 감식반도 함께 나와주세요. 박준호는 김철수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몇 명의 형사와 감식반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논뚝 경사면에 남아있는 자국들을 살펴봤습니다. 미끄러진 자국, 숲을 깊숙이 눌린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피해자를 끌고 온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박 상태를 보세요. 감식반원 이민호가 박준호를 불렀습니다. 피해자의 손목이 자신의 양말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입도 천 조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계획적이야. 박준호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양 표면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린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한 흙파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은 숲풀 아래에서 담배꽁초 2개와 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 따로 봉투에 밀봉해 주세요. 범인이 남긴 것 같습니다. 이민호가 각각의 자국을 규격화된 촬영 각도로 사진에 남겼습니다. 특히 담배꽁초와 끈 조각은 범인이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별 봉투에 밀봉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는 공장 인사과와 피해자의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공장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하던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어제도 야근 후에 동료와 짧게 이야기하고 혼자 정류장으로 갔어요. 막차 시간은 몇 시였나요? 9시 30분이었는데 이지선 씨가 나간 건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박준호는 이지선이 막차 시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동료 여공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지선이는 야근을 마치고 나서 오늘도 걸어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자주 걸어서 다녔나요? 막차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걸었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박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조사팀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논뚝 진입 시점을 재구성했습니다. 범인이 잠복하기 가장 적합한 구조군. 박준호는 그 지점을 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하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구조가 추후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류장에서 논뚝까지의 구간이 가장 위험해.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단독 강력 범죄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잦은 강력 사건 발생으로 전담팀 구성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박준호의 심증은 보고서 말미에 추가 검토 필요 항목 정도로만 반영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건 다음 날부터 길가에 작은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늦게 귀가하던 사람들은 귀갓길을 바꾸거나 일찍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밤길이 무서워서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자.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도로 주변의 주민들은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밤길의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준호는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에도 현장 사진과 지도, 메모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닐 거야. 박준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사 기록을 지하 기록실로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정리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호가 야간 근무에서 막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급보입니다. 후배 형사 김태현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다른 마을에서 젊은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준호는 즉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기존 사건 지점과 대조해보니 두 위치가 약 3km 반경 내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박준호는 빠르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민 한 명이 배수로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신고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이상해요. 어디에서 나는 것 같습니까? 출동한 형사들은 배수로 가장자리의 깊은 숲을 속을 수색했습니다. 첫 사건과 거의 동일한 결박 방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감식 반원 이민호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발 한 짝이 여기 있어요. 소지품도 흩어져 있네. 현장 확인 결과 범인의 수법이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 제압하고 논뚝 경사면 아래로 끌고 간 뒤 시신을 수풀로 덮어 은닉하려 했습니다. 박준호는 첫 사건의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간대, 이동 경로, 정류장 중심 동선이 겹쳐. 박준호는 수첩에 우연 가능성 낮음이라는 주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식 보고서에는 연쇄 가능성을 명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탐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차 시간대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베테랑 기사 오성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정류장 주변을 자주 맴돌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키는 보통이고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같았어요. 버스를 타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만 지켜보더라고요. 다른 기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며칠 연속으로 봤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준호는 이 정보를 별도 목록화해 잠재 용의자 그룹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장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추가 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은 적 있나요? 여공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가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발소리가 일정 거리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제가 멈추면 발소리도 멈추고. 다른 여공 정혜순도 증언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라이터 불빛이 자꾸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며칠 정도 계속됐나요? 일주일 넘게 봤어요. 무서워서 다른 길로 다녔어요. 이 증언들은 범인이 매복형에 가깝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두 사건을 동일범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수사팀장 강동희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준호가 자료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수법, 시간대, 지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신중해야 해. 유사한 강력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하죠. 공식 발표에서는 연쇄라는 표현 대신 유사수법의 강력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두 사건을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놈이 저지른 거야. 정류장이랑 논뚝을 지날 때는 조심해야 해. 정류장과 논뚝을 지나는 사람들은 서로 동행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통학 경로를 변경하거나 함께 다니도록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 엄마랑 같이 가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와.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탐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논뚝 근처에서 자주 담배 피우는 남자를 봤어요. 주민 이순자가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만 보였거든요. 몇 번 정도 보셨나요? 여러 번 봤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목격자들은 외모, 나이, 키를 정확히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두 사건을 지도 위에 정확히 대입해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공통점이 되는 곳이 여기야. 박준호는 정류장에서 논두렁 혹은 배수로 사이의 좁은 이동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을 빨간 라인으로 강조해 표시했습니다. 범인이 이 구간을 노리고 있어. 이 구간 중심으로 야간 잠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항상 순찰이 적은 시간대나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골라 움직였습니다. 놈이 우리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순찰 시간을 불규칙하게 바꿔보자. 수사팀은 패턴을 바꿔가며 잠복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최지훈이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범인은 지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지훈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정류장, 논뚝 배수로가 만드는 삼각형 구조를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좁은 구간이 있어요. 범인이 반복적으로 이 지점에서 대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지훈의 분석은 박준호의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보고가 정리되는 시점에도 박준호는 첫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한 사람의 행위라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앞으로도 이 패턴이 반복될 거야. 박준호는 메모를 남기고 사건 기록을 자신의 개인 파일에 계속 축적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잡아야 해.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사팀은 밤마다 논둑과 정류장 주변을 순찰했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정리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성군의 또 다른 마을 외곽에서 세 번째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새벽 무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잠에서 덜 깬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또 일어났군. 박준호는 차량 안에서 이미 두 사건의 기록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이번 현장이 같은 패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동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배수로 옆 풀숲은 이미 경찰선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손전등과 플래시를 번갈아 사용해 시신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원 이민호가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결박 방식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또 피해자 자신의 옷으로? 네, 손과 입이 다시 한번 피해자 자신의 옷과 속옷으로 결박되어 있어요. 박준호는 수첩에 세 사건 모두 같은 방식이라는 표시를 크게 남겼습니다. 세 번째 현장의 배수로 구조는 이전 두 사건과 달리 약간 더 깊고 넓었습니다. 범인이 이 지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아. 박준호는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시신을 더 잘 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 흐름 방향과 풀에 눌린 자국이 피해자를 끌고 내려온 경로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경로를 따라가며 추가 증거물을 수색했습니다. 여기 담배꽁초가 또 있어요. 스타킹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이전 사건들과 매우 유사한 배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흙에 일부만 박힌 신발 자국까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이 초동 감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동일범 가능성이 높으나 당시 기술로는 개인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수사팀장 강동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하지만 공식적으로 연쇄라고 발표하기에는. 박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귀갓길 구조, 비슷한 은닉 방식입니다. 전담팀 내부에서는 이미 연쇄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여전히 유사수법의 강력 사건이라는 표현만 기재되었습니다.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상부의 방침이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건 맞지만 범죄 분석 자문을 맡은 최지훈이 새로운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건의 지도를 한 장에 겹쳐 놓았습니다. 최지훈은 정류장과 논둑 배수로가 만들어내는 삼각형 구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좁은 구간이 여기에요. 범인이 반복적으로 이 지점에서 대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지훈의 의견이 수사팀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구간 주변으로 탐문을 확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작은 슈퍼, 포장마차, 공장 출입문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슈퍼 사장 김봉수가 증언했습니다. 야간에 혼자 서성이는 남성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키는 보통이고 어둠 속에서 정확히는 안 보였어요. 버스에 타지 않고 사람만 살펴보더라고요. 포장마차 사장 이영희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항상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정도 봤나요? 일주일 넘게 봤어요. 라이터 불빛만 가끔 보였어요. 하지만 인상착의와 행동 양상이 미묘하게 달라 특정 용의자로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네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우산을 들고 귀가하던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뒤 논둑 아래 젖은 수풀 속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산 손잡이와 끈이 몸 주변에 엉켜 있어요. 결박 상태는 어떤가요? 이전 사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자신의 수법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장 야간 근무 후 단지 뒷길을 지나다 사라졌습니다. 인근 하청교 아래에서 신발과 소지품 일부만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이동 경로를 더 길게 활용하고 있어
박준호는 사건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 위 긴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6번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박 방식과 은닉 패턴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범인이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어 수풀과 흙, 주변 지형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학습된 연쇄범죄자라는 표현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막차를 절대 혼자 타지 마라. 밤 9시 이후에는 혼자 다니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정류장과 골목길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민 박순례가 이웃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밤에 나가기가 무서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한테도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같이 다니는 게 최고야. 혼자는 절대 안 돼. 사건이 빠른 간격으로 쌓여가면서 화성 일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수첩과 지도, 표를 통해 범인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범인이 마치 보이지 않는 궤도로 이 지역을 반복해 가로지르고 있어. 박준호는 패턴을 더욱 또렷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범행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팀의 야간 순찰이 강화되었지만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쇄 사건이 이미 7건에 이르렀을 때 8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내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서장 임성규가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유령 용의자 특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언론과 주민들의 압박이 심합니다. 수사팀장 강동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8번째 사건 현장은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외곽 논둑과 배수로 주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결박 형태와 시신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박준호가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감식 반원 이민호가 물었습니다. 결박 방식의 순서가 좀 이상해. 이전 패턴과는 미묘하게 달라.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인근을 지나다 체포된 한 남성이 주요 용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형사 김태현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상민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인근 마을을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실에서 이상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서 잠을 잤어요.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살아서. 증명할 사람은 없어요. 이상민의 집을 수색한 결과 끈과 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과 비슷한 크기의 신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끈들은 뭘 위한 거입니까? 일할 때 쓰는 거예요. 포장할 때 필요해서. 장시간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상민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산책을 했다고 하네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수사팀 일부는 그의 범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끈과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끈의 종류와 재질이 유사합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상부에서는 결정적 증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겠군. 상부는 8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성과 보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8번째 사건의 결박 방식, 피해자 은닉 위치, 접근 경로를 이전 7건과 자세히 비교하는 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만 미세하게 다르게 배치된 흔적이 있어. 박준호는 특히 시신이 숨겨진 위치와 주변 수풀의 눌림 방향이 이전 패턴과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갑자기 수법을 바꿨을 리가 없는데. 박준호는 이 차이를 보고서 부록 형식으로 첨부했습니다. 8번째 사건 용의자가
연쇄 전체의 범인으로 단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주요 용의자 검거라는 결론을 향해 분위기가 굳어진 뒤였습니다. 수사팀장 강동희가 박준호를 불렀습니다. 박 형사, 이제 사건을 정리해야 해. 하지만 8번째 사건은 패턴이 달라요. 증거는 충분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마. 박준호의 의견은 공식 결론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상민을 기소하며 연쇄살인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피고인은 화성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끈의 재질과 현장 발견끈이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끈의 재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도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범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언론은 이상민을 화성의 살인마라고 표기하며 사건을 단순화했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이 잡혔다는 인식 아래 긴장을 다소 풀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그래도 밤길은 여전히 조심해야지. 여전히 밤길을 피하는 행동은 몸에 밴 습관처럼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8번째 사건 이후에도 화성 인근에서 이전 패턴과 유사한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신고도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상민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건들의 시간대, 위치, 은닉시도 흔적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민의 실제 이동 범위와 맞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별도의 기록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패턴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하지만 경찰 조직 내에서 이러한 의문점은 공식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쇄 사건 전담팀 인원들은 차츰 다른 부서로 옮겨지거나 승진, 전출 등을 이유로 흩어졌습니다. 사건 기록은 서류철과 상자 속에 정리되어 지하 기록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점차 사람들의 일상적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박준호는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근무 틈틈이 지하 기록실에서 옛 사건 파일을 꺼내어 다시 읽었습니다. 8번째 사건과 나머지 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어. 박준호는 각 사건의 지도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그려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화성 일대에는 새 도로와 공장,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옛 논뚝과 배수로 주변의 지형은 점점 원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들 일부는 새로 세워진 건물을 보면서 예전의 어두운 길과 숲을 위치를 기억 속에서 겹쳐보곤 했습니다. 저기가 그 논뚝이 있던 자리야.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섰네. 이렇게 8번째 사건의 오판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로 연쇄 사건의 공식 기록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박준호의 수첩과 개인 자료는 조직적인 수사와는 별개로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창고, 자료로 활용될 준비를 조용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1년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조직에서는 과거 대형 사건들의 서류를 정리하고 인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예정 사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화성 사건 역시 그 목록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박준호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 형사님, 화성 사건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자료가 너무 방대한데요.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박준호는 지하 기록실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끌어냈습니다. 사건별로 흩어져 있던 서류, 사진, 지도, 메모를 날짜 순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군. 박준호는 각 사건의 발생 일자,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를 하나의 큰 표로 만들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 결박 방식, 은닉 형태, 수사 경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8번째 사건만이 다른 사건들과 패턴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굵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차이를 후대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해. 박준호는 8번째 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따로 발췌했습니다. 진술 번복 내역, 조사 과정의 압박 정황,
결박과 은닉 방식의 차이를 별도 파일로 묶었습니다. 표지에 재검토 필요라는 메모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의문을 해결해 줄 거야. 박준호는 과거 현장 사진과 현재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재개발과 도로 확장으로 사라진 논둑과 배수로 위치를 옛 지형도와 겹쳐 표시했습니다. 범인이 선택했던 장소들이 당시 어떤 구조였는지 설명해야 해. 박준호는 시야, 조명, 접근로에 대한 설명을 지도 여백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후배 형사들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훗날 도움이 될 거야. 공소시효 만료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형식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종결로 처리하는 문구를 문서에 추가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중요한 자료니까 장기 보관하죠. 외부적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요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성 사건 파일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보존기간 연장 표시가 붙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복사본과 수첩, 패턴표, 지도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책장 한켠에 꽂아두고 이후에도 종종 그 자료를 꺼내어 수사 당시의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야. 경찰교육원에서는 화성 사건이 교육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범죄 패턴 분석 실패와 수사 압박에 따른 오판 가능성 사례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박준호의 표와 메모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증거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이 무렵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DNA 분석 기술과 보존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과거 대형 사건들에서 채취한 증거물들 중 일부를 냉동 보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연구원 김서연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화성 사건 증거물들도 포함되나요? 네, 최우선 보관 대상입니다. 대중은 화성 사건을 점차 과거의 비극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룬 책,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면서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이제 해결 가능성은 없겠지? 그래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해결 가능성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들이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화성 사건은 항상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미해결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제작진은 경찰청과 국과수의 협조를 얻어 옛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언젠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며 당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구나. 범인이 정말 맞는 사람일까? 과거 기록과 개인 메모, 교육자료, 방송 취재 파일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축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훗날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조건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집에서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곤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야.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성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점이 만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국과수에 신형 DNA 분석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재분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목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지정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화성 사건이었습니다. 냉동 보관실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증거 상자들이 반출되었습니다. 연구원 김서연이 팀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각 사건별로 분류된 봉인 봉투들을 확인해 보세요. 김서연은 스타킹 조각, 속옷, 끈, 담배꽁초, 모발,
피부 조직 등 과거 사건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증거물이 당시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봉인 훼손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해 주세요. 담당 연구원들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김서연은 처음으로 박준호가 남긴 패턴표, 지도, 메모가 첨부된 수사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정말 상세하네요. 어떤 증거물이 범인의 DNA를 가장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지 판단해야 해요. 김서연은 과거 감식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반복해서 검토했습니다. 결박에 사용된 스타킹과 속옷 일부를 최우선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범인이 직접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높은 끈 조각도 포함시키죠. 분석팀은 극미량 DNA 추출을 위해 최신 장비에 맞는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확보된 스타킹 조각에서 전형적인 남성 DNA 프로필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연구원이 같은 샘플을 별도로 분석해 주세요. 연구원 이동원이 같은 샘플을 독립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의 결과가 동일한 프로필을 산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고신뢰 객체로 분류되었습니다. 김서연이 컴퓨터 앞에서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수용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시작하겠습니다. 확보된 DNA 프로필이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습니다. 매칭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는 수용자를 자동 선별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에 최상위 일치 후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일치 후보를 찾았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당 수용자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지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과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과거 화성 인근에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국과수는 분석 정확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같은 증거물에서 다시 한번 DNA를 추출해 재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에서도 동일한 프로필이 얻어졌습니다. 오염 가능성 낮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에 공식 일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이 보고서를 받고 즉시 진범 후보에 대한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주지, 직장, 이사 기록, 가족 관계를 모두 조사해 주세요. 당시 통근 수단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연도별로 정리해 화성 사건 발생 시기와 겹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일부 사건 시점에 화성 인근에서 생활했습니다. 야간에 공장과 농촌을 오가는 일을 했고 특정 버스 노선을 자주 이용했어요. 이 버스 노선이 박준호의 패턴표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표시된 위치와도 겹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박준호 형사의 분석이 정확했군요. 경찰은 교도소 협조를 받아 해당 수용자의 구강 상피세포를 새로 채취했습니다. 엄격한 봉인, 이송 절차를 거쳐 국과수로 보내주세요. 이 샘플은 국과수로 보내져 사건에서 추출된 DNA와의 직접 비교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김서연이 최종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두 프로필이 동일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99.9% 이상입니다. 이로써 화성 사건의 주요 범행과 특정 수용자의 DNA가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그가 실제로 각 사건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면담과 지형 재구성을 포함한 합동조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 사건에 마침내 과학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연구실에서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 수사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박준호의 꼼꼼한 기록과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이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이야. 수사팀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교도소 면담에 앞서 수용자의 과거 진술, 범죄 전력, 거주 이력을 연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화성 사건 시기와 겹치는 기간 동안의 직장 출퇴근 기록도 문서로 목록화했습니다.
각 사건별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팀장 이준석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교도소 측의 협조 아래 면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사팀은 교도소 방문 전날까지 면담 전략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순서로 질문을 던질지 정해야 해요. DNA 일치 사실을 어떻게 제시할지도 중요하죠. 자백을 유도하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어요. 면담 당일 조사팀이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수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의와 수감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는 남성은 윤정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사실 천장과 벽 출입문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 장치와 조사원들의 신분증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눈빛을 조사팀 쪽에 고정시켰습니다. 형사 김동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거주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윤정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어디에 거주하셨나요? 화성 쪽에서 살았어요. 공장 일을 했으니까요. 주로 이용하던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나요? 버스요. 야간에 혼자 이동하는데 익숙했어요. 윤정호는 화성 인근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던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장을 오가는 일을 했던 시기, 야간 이동 패턴에 대한 답변은 이미 확보된 행적 기록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경찰 측은 DNA 분석 결과 일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특정 살인 사건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당신의 DNA가 고신뢰도로 일치했습니다. 윤정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가락을 맞물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사팀의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1986년 가을, 이지선이라는 여성이 실종된 날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윤정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특정 날짜에 자신이 통과했던 도로, 논둑 배수로 위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둑은 경사가 완만해서 사람을 끌고 내려가기 쉬웠어요. 어떤 배수로는 깊이가 일정해서 물이 차 있어 숨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요. 윤정호는 특정 장소에서는 갈대 키가 사람 키를 넘어 시야를 가렸지만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면 안쪽이 비어 있어 움직이기 수월하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사팀은 그의 설명이 과거 수사 기록과 현장 사진, 박준호가 남겨둔 지역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야. 형사 김동민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하는 각종 디테일을 기록지에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정호는 6번째와 7번째 사건 시점의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를 거의 정확히 재현해 보였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기다렸고 어느 타이밍에 뒤에서 다가갔는지, 어떤 순서로 결박하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이동했는지도 정확해요. 이는 수사팀이 추론한 패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반대로 8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특정 장소에서 목격된 증언과도 맞지 않을 거예요. 윤정호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조사팀은 그의 설명을 당시의 교통, 근무 기록과 대조해 볼 때 8번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사건은 정말 다른 사람이 저지른 거군요. 면담을 마친 후 조사팀은 그날의 녹음과 녹화 내용을 전사했습니다. DNA 일치 결과, 지형 설명, 사건별 재구성 내용을 통합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세 보고서는 경찰청과 검찰, 국과수에 동시에 전달되어 사건의 공식 재구성 과정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요 범행이 교도소 수용자의 진술과 DNA, 지형 정보, 과거 수사 기록과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흐름으로 객관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동시에 8번째 사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 과거 수사 시스템의 한계, 공소시효 문제 등이 재검토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민 씨에 대한 재심 절차도 시급히 진행해야 하고요.
수사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을 찾은 기쁨과 함께 과거의 오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합동조사와 각종 검증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화성 사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브리핑장에는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 사건 유족 대표,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형사들,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띄워질 자료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정한수가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각 사건의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이동 경로, 시신 발견 위치, 결박 방식을 도표로 정리한 화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가 그래프와 표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정 수용자의 DNA가 여러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고신 궤도로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의 과거 거주지와 직장, 버스 이용 패턴, 야간 이동 습관이 박준호가 남긴 패턴표와 어떻게 겹치는지가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교도소 면담에서 진술한 지형 설명이 과거 현장 사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비교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8번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상민 씨에 대해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브리핑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증거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수사 압박 속에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감찰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언론은 이 발표를 통해 화성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나마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인가요? 경찰청장이 답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100%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경위와 피해 범위가 추가 검토 필요합니다. 은퇴한 박준호는 자택 거실에서 TV 중계를 통해 이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왔구나. 화면에 잠깐 비친 옛 지도와 패턴표가 자신이 수십 년 전 작성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준호는 서랍에서 자신의 옛 수첩을 꺼내어 브리핑 화면과 차례로 대조해 보았습니다. 내 기록들이 도움이 되었구나. 이후 일부 언론이 박준호를 찾아와 당시 수사 상황과 기록 정리 과정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당시 8번째 사건의 오판 가능성을 어떻게 보셨나요? 박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수사기술의 한계와 조직 내부의 판단 압박이 있었어요. 8번째 사건의 오판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제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과수와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이번 화성 사건의 재구성 과정을 문서화했습니다. 연구원 김서연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과거 증거물의 보존이 어떻게 현재의 분석으로 이어졌는지 기록해야 해요. 기록 관리와 패턴표 작성이 후대 조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하죠. 이를 표준 사례로 정리해 향후 다른 장기 미제 사건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공식 발표 직후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진범이 특정되고 범행 방식이 확인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공소시효로 인해 추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오랜 세월 동안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3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화성 일대 주민들 중 사건을 기억하는 세대는 재개발된 도로와 아파트 단지, 공장 건물 사이에서 옛 논뚝과 배수로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주민 이순자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 밤마다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정류장 불빛과 골목 끝의 어두운 그림자도. 이러한 기억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범죄학 연구자들과 경찰학교 교관들은 화성 사건을 강의 자료로 사용할 때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연쇄살인의 대표 사례로만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수사 실패와 기술 발전, 제도 개선의 과정,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야 해요. 학생들은 실제 사건 도표와 지도를 보면서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미제로 남았다가 과학 수사와 기록, 후대의 재분석이 결합되며 부분적으로 해소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존재했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범죄를 다루는 방식과 수사 시스템, 공소시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진실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박준호 형사의 끈질긴 기록 정신과 현대 과학 수사 기술의 만남이 불가능해 보였던 미제 사건을 해결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라는 법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진실을 향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 성급한 판단의 위험성,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늦었지만 위로가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